딥스테이트들이 코로나를 1년 정도 안에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중국 공산당과 작당에서 신종 코로나 팬데믹을 만들어 자신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할 그레이트 리셋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 팬데믹은 그들이 예상을 벗어나서 2년을 넘어 4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미국 연준이 달러를 마구 풀어서 금융시장에서는 달러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풀렸던 돈이 채 흡수되기 전에 역대급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시중 통화량은 2019년에 15조 달러에서 1년 만에 2020년에는 19조 달러가 넘는 20%나 늘었다. 올해 당장 코로나 팬데믹이 백신으로 잡힌다면 내년 상반기가 되면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백신이 예상만큼 선전을 못하고 있어서 2, 3년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어서 경제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고 환율이 10% 정도 절하가 되어서 수입 물가가 낮아진다면 당장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는 없다. 백신이 개발되었어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낮고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에 이제는 신종플루처럼 전 인류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오는 거로 보인다. 딥스테이트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들이 가진 빅테크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그를 사용한다면 1년 정도면 풍토병으로 남아서 매년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 위험이 있지만 신종 플루처럼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를 통해 자신들은 치부를 하면서 유전자 조작 기술을 상용화시키며 디지털 전체주의로 각 개인의 정보를 통제하며 디지털 화폐를 유통시키면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국가와 인류를 통제하면서 경제까지 통제하려는 지구를 만들 목표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실험을 잘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있었고 그에 동조한 빅테크들이 기술과 여론을 조작하는 선동질을 하고 자본의 부를 취할 빅머니들과 결탁을 해서 인류 노예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침체된 경제를 바치고 서민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 나라의 재정 적자는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수년 전부터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이 미국 연준을 움직여서 이미 미국과 유럽의 0%대 금리를 수년간 지속해 오면서 시중에 돈을 너무 풀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시중에 돈은 돌고 있지 않다. 또한 미국 연준이 딥스테이트들에 의해 바이든 정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개도국들은 다시 IMF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 신흥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신흥국들은 고강도 봉쇄를 장기화했던 수요가 빠르게 반등할 경우 재화, 농산물 등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물가 불안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선진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공급했던 대규모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일어나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것이다. 한국은행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말했는데 신흥국의 경우 식량 부족 등 공급 측의 어려움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말을 해도 신흥국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각종 봉쇄 조치를 실시하면서 농업 인력이 부족한 데다 육가공 등 식품 처리 공장이 폐쇄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중 식량 수확량, 식품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만약 식량 수급의 글로벌 공급망 중 한 부분에서라도 물류 이동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세계 식량 수급망을 교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때 각국이 식량 안보를 강화하게 되면 신흥국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봉쇄 조치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현실화되면 가격 변동성 확대와 함께 물가 불안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재화 서비스 역시 코로나19 진정 후 빠르게 반등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도 향후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요인이 된다. 달러 대비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수입 물가가 올라 국내 물가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흥국 역시 이미 유동성 공급을 늘려놓은 상황인 만큼 인플레이션 발생 시 신속한 통화 정책 기조 전환이 어렵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국제금융 불안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딥스테이트들의 조작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발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FED가 유동성을 회수할 때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가 급락 등 금융 불안이 일어났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특히 신흥국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 기초 체력, 재정 상황 등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향후 금융 불안이 발생할 경우 대외 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것이 신흥국이라고 돌려서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당장 당면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예전에 1997년 때보다 10배나 많은 4,5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 외환 보유고의 30% 정도는 문재인 정권에서 적대시하는 대기업들이 수출로 대금을 받은 돈이지 순수하게 이익금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며 30% 정도는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 해지 펀드들에게 내어줘서 우리나라 국부를 유출하면서 유지하는 자금이고 30% 정도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포나 외국인의 포장을 뒤집어 쓰고 우리나라에 들여다놓은 외화로 우리나라 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이 없어도 되는 돈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외국에 싼 이자를 대출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고금리로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자금 회수 압박을 받는다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돈이다. 또한 나머지 10% 정도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고 보지만 그나마도 국가 채권을 발행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 없는 것과 같고 지금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를 고려한다면 당장 다시 외환 위기를 맞는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거기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은 극도로 나빠지고 가계 부채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5배나 급증한 것도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업 부채들도 그 위험 정도가 높아서 이미 좀비 기업들이 50%가 넘어선 상황이고 이제는 기업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해 금융사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 여파가 가계 부채도 터지는 문제가 생기고 다시 국가 부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지난 IMF 때 본 것과 같이 외국의 해지 펀드들에게 또 자산 가치의 10%도 안 되는 헐값에 빼앗기고 다시 찾느라 20, 30배의 돈을 주고 사오는 멍청한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살면서 한 번만으로도 부족해서 2, 3년 내에 다시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살 만큼은 살았으니까 세상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신용도가 A등급이고 미국이 B등급이고 일본이 C등급이라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선전을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 기업 부채는 전문 투자가들 사이에서는 위험 수준을 넘어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 아무리 나라나 경제가 힘들어도 몰락하는 중산층만 생길 뿐이고 돈을 가진 부자들은 그때도 10배 이상의 자산이 불어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딥스테이트들이 자신들의 부를 채우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부를 채우는 것까지는 막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보여야 딥스테이트들이 오해를 덜 받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서민층을 위한다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시급을 8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딥스테이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난한 서민들을 양산하고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딥스테이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가난한 서민들이 아니라 중산층들이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의 왕정과 봉건제를 무너뜨린 것은 가난한 서민들이 아니라 중산층이었고,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도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은 이용만 당한 것이지. 그 배후는 거대 자본을 가진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이었다. 딥스테이트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저 정책은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전 세계적인 작업이었다. 이자 소득을 나쁘게만 말을 하지만 경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방법으로 적당한 인플레이션과 비슷하게 자산이 같이 늘어나야 경제적 안정을 이루게 되는데,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금리가 5%에서 1%씩 낮아질 때마다 기간은 4년, 6년, 12년, 24년으로 길어지게 된다. 그 애기는 중산층들은 자산이 불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딥스테이트들이 그렇게 아낀다고 하는 저소득층 서민들은 한 달 벌어서 집세 내고 빌린 돈 이자 갚고 먹고 있고, 그러면 더 이상의 재산 축적은 못하며 그들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바로 거지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중산층들은 당장의 실업위기가 오더라도 버텨주는 기간이 있고 다시 회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들이 노동자로 부려먹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런 중산층을 없애버리고 가난한 서민으로 만들어버려야 그들이 통제가 가능한 국가와 사회를 만들게 되고, 그들은 무한한 부를 축적하면서 인류를 자신들의 노예화가 가능해진다. 중세시대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인류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진다. 그런 시대라야 딥스테이트들은 중세 영주처럼 무의도식하면서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가? 다보스 포럼에서 딥스테이트들은 이제 중산층 사람들은 가진 것을 포기하라고 한다. 다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더 움켜쥐고 중산층들을 몰락시키며 인류를 노예화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경제부를 이룬 바탕을 만든 사람들이 중산층에 이르기 전에 나이를 먹고 나서 그들이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운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직업으로 공무원들이 왜 선망이 되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짐 로저스가 그런 한국을 보고 이제 미래는 없다라고 말을 했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삶이 아니고 안정을 택하기 때문에. 그러면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맞는 말이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이를 먹어서 빈민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들은 그렇게 앞으로 60년을 살아가는 미래를 본 것이다. 물론 지금 정책이 그때에도 유지가 된다면 그럴 수 있다. 지금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 정책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어떻게든 변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무너진다면 딥스테이트들이 볼 때 그 정책은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그들도 역시 딥스테이트들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노력해서 자산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는 동안은 그냥 가난한 서민으로 살다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빈민으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을 유지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던 것이 부동산이었는데, 그것도 위험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위험도를 피해서 주식과 같은 투자를 한다고 설치지만 이는 딥스테이트들의 돈놀이에 놀아날 뿐이다.
문재인 정권도 딥스테이트의 한 부류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국제 공산당의 하수인들이고 정권을 잡기 위해 PC정치기회주의 카르텔의 하수인이 되었으며 여론 조작 선동지를 일삼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글로벌 언론 카르텔의 하수인이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가치의 변화도 있고 수요 공급의 영향으로도 생기지만 물가가 오르는 근본적 원인은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는 오르기만 한다. 요즘 경기 부양을 한다면서 자주 많이 들리는 양적 완화 통합 팽창은 돈이 늘어난다는 말이다. 돈이라고 하면 보통은 지폐나 동전을 생각하지만 실제 돈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은행에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돈은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은행을 통해 우리들이 사용하게 전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돈은 그런 실물을 애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 100원을 금고에 넣어두면 10년이 지나도 그냥 100원으로 남는다. 그러나 은행에 100원을 넣어두면 은행에서는 내게 통장에 100원이 있다는 표시를 해주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인출을 요구한다면 그 돈을 내어줄 것이다. 그런데 은행은 그 100원을 그냥 금고 속에 넣어두고 있지는 않는다. 은행에서는 그 100원 중에 지급 준비금 10원만 남기고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실물은 내가 은행에 맡긴 돈 100원이 전부이지만 은행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내 돈 100원과 그 사람 돈 90원이 시중에 있게 된다. 갑자기 100원이 190원이 되어버렸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90원이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또한 은행은 왜 100원을 다 대출하지 않고 10원은 남겨두는 것일까? 그것은 은행이 정부와 약속을 그렇게 해서이다. 정부에서 은행에 100원이 생기면 10%를 지불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90%는 대출을 하는데 사용해도 된다고 법으로 정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물로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은행은 무엇인가? 미국 연준 FRB에서 1963년 현대금융 원리라는 업무 매뉴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돈의 탄생 원리를 말했다. 10%의 부분지급 준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이 예금 고객에게 줄 돈으로 쌓아둬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7세기 영국 사람들이 금 세공업자에게 금의 안전을 위해 맡기던 것에서 유래를 했다. 그때 교환 가치를 가진 금이 유통되었는데 금세공업자는 유통을 위해 금화를 만들게 되었다. 그 당시 금을 가진 사람들이 금을 이 금세공업자들에게 맡겨두기도 했는데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써주면 그 보관증을 가지고 나중에 금이 필요할 때 와서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자 무거운 금화를 들고 다니면서 교환하는 것 대신에 금 보관증을 교환하며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금화보다 가볍고 안전하며 언제든지 금화 보관업자에게 가면 금화로 교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통이 쉬웠다. 그것을 본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금화를 찾으러 오지도 않고 동시에 몰려오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맡긴 금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벌어들이려고 생각했다. 금세공업자는 고객의 금화를 이용해서 자신이 돈을 버는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금세공업자가 갑자기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맡긴 금화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벌어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보관시킨 금이 잘 있는지 금세공업자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금세공업자는 꾀를 내어 그 사람들이 맡긴 금을 대출하는데 사용하게 해주면 이자를 벌어들여 나눠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금 소유자들은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을 해서 둘 사이에 약정이 생겼다. 금 소유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생겼고
금세공업자는 대출이자가 금 소유자에게 주는 이자보다 높았기 때문에 둘 다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금세공업자는 더 욕심이 생겼다. 어느 누구도 금세공업자가 얼마나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세공업자는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를 마음대로 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금세공업자가 없는 금을 만들어 내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때 금세공업자는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다. 금세공업자는 통상 약 10%의 금을 사람들이 찾으러 온다는 걸 알고 벌인 일이었다. 그렇게 금세공업자는 있지도 않은 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벌어들이니 금세공업자가 은행가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금세공업자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부유한 금 보관자들이 은행에 나타나서 그들의 금화를 모두 가져가 버렸다. 뒤늦게 금화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보관증 대신 금화를 내어놓으라 했으나 이미 줄 금화가 없었다. 있지도 않은 금화를 빌려줬으니 뱅크런이 발생한 것이다. 뱅크런은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찾는 현상을 말하는데 현대은행들이 아무리 건실하다고 해도 뱅크런이 발생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예금액을 같은 날 전부 찾는다면 은행은 파산을 한다. 은행이 내줘야 하는 돈은 원래 예금액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것이 금융위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금융위기는 300, 4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그 후 주기적으로 자주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영국 왕실은 오랜 전쟁으로 금화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은행업자에게 가상의 돈을 만들어 대출업을 하게 해주었다. 그때 영국 왕실은 왕실이 보유한 금화의 300까지 대출을 하게 해주었다. 왕은 전쟁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고 상인들은 무역로가 확보되기를 바랬다.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조아 자본주의 상인들과 국가가 서로 연합을 했다. 왕은 상인들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는 걸 허락해줬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이 설립되고 은행은 지급준비금 이용해서 돈을 마음대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현대은행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금액의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고 다 대출이 되어버린다. 은행에 두는 지급준비율은 통상 10% 정도이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10%이면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하고 또 대출을 하고 반복적으로 하면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없는 돈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신용대출금이라고 한다. 이는 지불에 대한 약속으로 신용이다. 그러므로 모든 돈은 신용이다. 요즘은 근본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통화 시스템을 부풀려 수익을 낸다. 더 많이 대출을 해줘야 더 많은 통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 대출 광고가 넘치고 대출 안내 문자가 홍수를 이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가용할 새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급 준비율이 적을수록 은행에는 더 적은 돈만 남겨진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을 한다. 우리나라 지급 준비율은 평균 3.5% 정도이다. 이 경우 한국은행에서 A은행에 5천억 원을 대출해주고 대출한 사람들이 5%를 쓰기 위해 남기고 남는 금액을 다시 입금한다면 시중에 도는 돈은 6조 원이 넘게 된다. 금융 시스템의 돈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은행이 하는 것은 야바이 게임과 같다. 은행은 꼭 실제의 돈을 보유할 필요가 없지만 고객이 원하면 즉시 내주겠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은행은 남의 돈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은 빚이 없다면 돈도 없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관리한다.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자율을 조절하고 화폐를 발행한다. 시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더 공급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이 필요하거나 투기를 조절할 때 금리를 이용해서 하지만 금리가 효과가 없는 경우 화폐를 찍어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금융 거래에서 원금을 빌려 쓰고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을 하는 방법은 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것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 은행이 돈을 굴리는 과정에서도 통화량이 늘어나고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해도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사람들이 좋아한다. 돈이 늘어나서 쓰고 사고 싶은 것들을 하기 쉽게 해준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망각하면 안 된다. 일반적 인플레이션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경제를 이끌어 가지만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경제가 무너진다. 아르헨티나 경우 1년 만에 5배 인플레이션으로 기존 소득으로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고 더 힘든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우는 수십 배가 아니라 수백 배, 수천 배로 물가가 뛰는 것이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 아르헨티나는 빵 하나 사던 돈으로 빵 5분의 1밖에 못 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지만 짐바브웨이 같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빵을 하나 사려고 리어커에 돈을 싣고 가서 사야 한다. 짐바브웨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화폐를 찍어서 남발한 결과이다. 오죽하면 돈을 벽지로 사용한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면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과도하게 융통하는 돈을 만들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돈이 적게 돌면 또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파산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수입이 적고 빚은 많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피해자가 된다. 현대는 많은 보존 법칙들이 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등등. 현대 금융 시스템은 빚 보존 법칙이 지배한다.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 파산하게 된다. 모든 돈이 빚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필연적이다. 이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다른 사람의 돈을 뺏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싸운다. 이것이 매일 우리가 돈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전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경쟁 또한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은행 시스템은 아이들 의자 앉기 놀이와 같다.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은 낙오자가 없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면 언제나 탈락자가 생긴다. 의자는 언제나 사람 수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게 되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든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더 급격히 늘어난다. 대량 부도 사태가 속출하고 파산이 나타나고 통화량도 계속 줄어든다. 팽창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밖에 없다. 바로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다. 일단 돈이 없으니까 기업이 위축이 되고 생산과 투자를 줄이게 되고 직원을 새로 뽑기는커녕 일하던 사람도 내보내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해진다. 돈을 벌기 힘들다. 여기저기서 돈 없다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누구나 싫어한다. 지금 세계 경제는 신용이 무너졌다. 디플레이션 상태이다. 돈이 충분하지 않고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누구에게 진 빚인가? 빚과 이자를 갚을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이다. 왜냐하면 호황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상품을 만들어 번 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만든 돈, 이래서 번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기 때문이다. 경제도 사계절이 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기 마련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가? 금융위기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예측이 어렵다는 지진이 나는 걸 아는 것처럼 어렵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지진학을 통해 어느 지역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1925년 러시아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예프는 자본주의 경제 환경에서는 단기 순환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주기는 48년에서 60년 정도이다. 이를 콘드라티예프 파동이라고 한다. 2007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동 때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금융회사들은 빚을 갚은 능력이 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모기지 대출을 해줬다. 그것으로 그들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소비를 했다.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빌렸고 빌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다 빌렸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올라서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집값이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추락하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우리는 2010년까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때를 봤었고 2010년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도 겪었다. 금융위기가 왜 일어나는지, 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지, 왜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지, 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는지 그 이유다.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의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는 우리들 중에 누구이다. 이건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다. 은행가를 위한, 은행가에 의한 민간 은행 시스템이다. 우리는 물고기다. 누군가가 다가온다. 물과 양분을 주듯이 돈을 풀어준다. 이제는 살았구나 싶다. 우리는 금융 자본이 쏟아 붓는 빚을 먹고 몸집이 커진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금융 자본은 순식간에 물을 뺀다. 이미 커져버린 몸집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하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은행은 당신을 각박한 세상으로 내보내 다른 모든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왜 미국의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는 자원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없고 수출과 수입을 해야 하는 무역 국가이다. 무역을 하는데 교환 가치가 되는 수단이 필요한데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가 필요하다. 기축통화란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다. 그런데 달러는 어떻게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을까?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44개국의 연합국 대표들이 모여서 연합국 통화금융회의에서 탄생한 협정으로 되었다. 그들은 외환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무역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브레튼우즈 협정을 맺었다. 미화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각국의 화폐 가치를 달러에 고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자 금으로 교환을 해달라는 요구가 급증했다. 그러자 금 보유고가 크게 떨어지고 돈을 찍어내려면 금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었지만 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달러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1971년 8월에 미국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금태환제를 철폐했다. 결국 1971년 이후에 미국 달러는 금과 교환하는 것이 아닌 그냥 종이 돈에 불과했다. 이 의미는 1971년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역사적인 해라는 것이다. 이제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금 보유량과 무관하게 돈을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달러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인 FRB에서 발행한다.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지만 FRB는 미국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은행이다. FRB는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800여 개의 일반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로 몇몇 거대 자본은행이 의결권을 가진 연방준비 사회를 둔 민간은행이다. 미국 정부도 FRB에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래서 몇몇 금융 자본들이 세계의 경제를 쥐고 흔드는 모양이 된 것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완전히 돈벌이 하는 기계다. 미국이 재치기 하면 세계는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기축통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기축통화를 쓸 만큼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없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작용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위안을 기축통화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코인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미국 금융사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알려면 미국의 정책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내 지갑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연관되는 이유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돈은 우연이 아니다. 시작부터 잘 못된 통화정책과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이 원인이겠지만 빚으로 만든 돈을 흥청망청 쓴 우리의 잘못도 있다.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빚이다. 이자가 없는 세상에서 언제 우리는 의자를 빼앗길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 빚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이다. 그러니 대출이 쉽다고 대출을 받으라고 유혹을 받더라도 절제를 하지 못한다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로스차일드의 말을 되새겨보자.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그 로스차일드가 미국의 달러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 딥스테이트 빅머니인 것이다. 존 애덤스 미국 대통령은 말했다. 한 나라를 정복해서 예속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칼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빚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자본주의 세상의 승리자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이 날아가고 한순간에 경쟁의 패배자가 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IMF와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영향으로 인한 외환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좌절감의 표현이다. 자본주의는 지난 250여 년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다. 때마다 적절한 경제 해법을 제시해준 학자들 덕분에 위기를 넘겨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딥스테이트들의 음모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아담 스미스를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는 자본주의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인 것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체제 추구라는 이상을 바랐다. 아담 스미스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한 경제학자였고 그가 시장 개방을 신봉한 이유는 빈곤층 문제 때문이었다. 케인스는 자본주의는 인간의 열망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믿었다. 케인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아서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싸움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부류가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일부 소수의 딥스테이트들에 의해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소수의 딥스테이트들과 중국 공산당 독재자들의 패권 다툼으로 변질되었다.
어느 누가 주도권을 잡더라도 인류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 애기는 둘 다 없애버리지 못한다면 인류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18세기는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때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더 넓은 시장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 자유무역이 활발해졌다. 그 시기에는 국가의 부를,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중상주의 사상이 팽배했는데 아담 스미스는 이에 동의하지 못했다. 그는 중상주의 사상에 따른 한 나라의 불안, 국가의 금고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프랑스에서 케네를 만나서 그와 대화를 했는데 케네는 케네 경제표를 만든 사람으로 사회를 하나의 육체로 보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었다. 케네는 사람이 식량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사회도 유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인간이 노동을 해서 식량과 필요한 원료를 얻고 그것으로 상품을 만들어 유통해야 사회가 성장을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토지만이 부의 원천이라는 중농주의를 신봉했는데 스미스는 동의하지는 못했고 국부에 대한 기본은 중상주의에서 주장하듯 금과 은의 축적이 아니고 중농주의도 아닌 다른 것이라는 생각에 국부를 정의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생각했다. 그는 크고 작은 공장에서 부가 매일 생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유시장의 위력을 느꼈다. 시장 경제는 사고 파는 사람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으며 사회의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가 빵이나 술,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은 가게 주인들의 이웃에 대한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이기심 때문이고 그 이기심이 모여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하루는 핀 공장을 방문했었는데 노동자가 혼자 핀을 만들면 하루에 20개 정도 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18단계의 제조 공정으로 10명이 작업하면 하루 200개가 아니라 48,000개를 만드는 것을 봤다. 그리고 국부론을 집필했는데 국부론은 국부의 본질과 요인에 관한 연구로 계몽주의 시대인 1776년 3월 9일에 출판된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주요 저작이다. 그는 어디서든 노동이 이루어지면 부가 증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국부를 모든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으로 정의했다. 그러면 이 국부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케인의 중농주의에서는 오직 농업만이 부를 만든다고 말했지만 스미스는 노동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국부론을 통해 그때 당시 만연하던 중상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모든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는 생산하는데 들어간 노동량이 좌우한다고 봤다. 그래서 상품의 교환 가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량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을 파는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이기심 때문이라고 했으며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시장 경제가 활발해진다고 믿었다. 자유로운 시장만이 개인과 국가를 부자로 만든다고 생각했다. 국부론의 중요한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근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분업과 국민 총생산, 무역과 개방의 중요성, 보호무역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게 했다. 그래서 국부론은 자본주의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한 자유시장 체제를 형성한 기본 틀로 여겨진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거대 정부를 반대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했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로운 경제적 이익 추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부론은 돈 많은 부자들의 편이라고 오해를 하지만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문구를 빼고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결코 허용한 적이 없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고 경제도 그 도덕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1759년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거기서 그는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관찰자가 이기심을 잘 통제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부론은 인간 행동 규범 안에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을 같이 읽기 전에는 읽는 사람들마다 오해가 생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일반 대중을 돕는 최선의 길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주장했다. 국부론의 영어 제목은 웰스 오브 네이션즈이다. 특정 국가나 한 나라의 부가 아니라 여러 나라와 국민이 다 부유해져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한 국부론은 1%의 탐욕과 부패가 나머지 99%의 고통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말한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서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출간하지 못한 원고들을 모두 태워달라고 했다. 완벽하지 않은 이론을 남겨서 문제를 삼고 싶지 않았다. 이 책은 무엇이 국가의 부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세계 최초의 설명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 고전 경제학의 기초적인 저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책은 산업혁명 태동기의 경제를 반영하여 노동 분업, 생산성, 자유시장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경제체제는 자동적이며 지속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졌을 때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종종 보이지 않는 손이라 일컬어진다. 독점과 세금 우선권, 로비 집단,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어떤 경제 일원에게 늘어나는 특권은 경제체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 또한 이 책은 빈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일터가 다른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무력하게 하여 어떻게 정신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설명한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의 최대 공적은 자본주의 사회를 상품 생산의 구조로서 다룬 점에 있으며 자유 경쟁에 의한 자본의 축적과 분업의 발전이 생산력을 상승시켜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대시킨다는 것이 스미스의 주된 주장이었다. 이론적으로 스미스는 아직 몇 가지 혼란이 있고 특히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투하 노동량이냐 지배 노동량이냐 생산적 노동이란 무엇인가 화폐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애매하나 이러한 혼란을 통해서 오히려 자본가, 노동자, 지주라는 3계급의 관계가 명백해져서 잉여가치 생산과 그의 착취에 관해서도 시사를 남겼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이 처한 조건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강력한 원리가 된다. 어떤 도움이 없이도 사회가 부와 번영으로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인간의 법칙이 작동을 못하는 수백 개의 부적절한 방해물들도 뛰어넘을 수 있다.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과 경제 위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지금의 자본주의 국가를 아담 스미스가 본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민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근대에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칼 마르크스이다. 그는 최초로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할까?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 라는
의문을 던진 철학자였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인해 기계 부품처럼 되어버린 노동자의 삶을 보고 자본주의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준 것은 헤겔의 변증법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정, 반, 합의 법칙으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는 철학이다. 그러나 헤겔이 주장한 세상을 변화 발전시키는 주체가 절대 정신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 포이에르바흐가 주장한 물질이 세계를 지배하며 이끌어 간다는 유물론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을 결합시켜서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그 자신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생계를 위한 선택으로 언론계로 눈을 돌렸는데 1843년 독일 쾰른시에 있는 급전적 반정부 신문인 라인 신문 편집장 시절에 신문 기사가 검열을 당해 삭제를 당함으로 해서 그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기자로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었다. 변증법을 이해할 수조차 없는 프로이센의 멍청한 검열관들이 감히 내 신문을 억압한다고 주장하며 검열관들을 비난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자신들의 피로 물든 마지막 라인 신문을 발행했다. 그로 인해 라인 신문은 폐간이 되고 마르크스는 프랑스 파리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마르크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만나게 된다. 공산주의와 엥겔스. 독일 경제학자이며 저널리스트였던 엥겔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후원자였고 마르크스가 훌륭한 사상가라고 생각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계속 글을 쓸 수 있기를 원했고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을 마칠 때까지 계속 돈을 대줬다. 그때 사회 상황은 좋은 것이 아니었다. 맨체스터 방직 공장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매일 12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학교 교육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들이 볼 때는 지옥과 같았다. 그걸 보고 그들이 무엇을 할까 궁리 끝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혁명을 준비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 갇혀 비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는 흥미를 주지 않았다. 반면 엥겔스는 문화적이고 관용적이며 즐거운 사람이었다. 둘은 많은 대화를 하면서 동질화되어 갔고 사회 상황을 보면서 공산주의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혁명을 준비했다. 그러다 프랑스에서 마르크스는 체포되었다가 1845년 벨기에 브뤼셀로 가서 프로이센 국적을 포기하고 브뤼셀의 비밀 동맹과 접촉하여 혁명을 준비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 동맹의 강령을 발표하며 공산당 선언을 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노동자가 잃을 것이라고는 단지 자신의 사슬 뿐이다. 그들은 노동자의 현실을 보고 그 개선 방향을 찾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변화 가능한 것들을 연구했다. 1848년 유럽의 상황은 혁명의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마르크스는 브뤼셀, 파리, 쾰른 등에서 혁명에 참여했고 이로 인해 붉은 박사라는 악명과 인류의 해방을 가져올 새로운 사상을 창조했다는 명성을 동시에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지속적으로 체포되고 추방을 당했다. 그리고 1848년 쾰른으로 돌아가 신라인이라는 신문을 발행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검열로 신라인 신문은 폐간을 당한다. 그 결과 그가 꿈꾸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1849년 마르크스는 영국으로 망명하여 엥겔스의 도움으로 생활하며 공산주의 연구에 몰두했다.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에 1855년 아들이 폐렴으로 사망을 했다. 직업이 없이 원고료에 의지한 궁핍한 생활은
그 후로도 5년간 더 지속이 되었는데 6명의 자녀 중에 3명이 사망했다. 그러던 중 유산 상속과 엥겔스의 지원으로 생활이 안정이 되자 자본론을 집필한다. 그가 자본론을 집필한 이유는 자본주의 모순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수백 번 읽으면서 집필한 자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국부론이었다. 1867년 마르크스가 15년간 집필을 한 자본론인 자본의 생산 과정을 출간한다. 자본론은 마르크스가 유물론적 변증법을 경제 연구에 최초로 적용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다. 자본론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것은 상품이다. 상품은 인간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쓸모가 있는 사용가치, 교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교환가치.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은 노동을 통해 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품의 가치는 상품 생산에 들어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고 정의한다. 신발을 6시간 동안 6켤레 만든다면 신발의 가치는 1 노동시간이다.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이라는 화폐의 물신성을 경고했다.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노동 가치론을 받아들여서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정의하며 아담 스미스의 분업은 오히려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자본론을 쓴 주요 목적은 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가난할까? 반대로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까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해답을 이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냄으로써 찾았다. 어떻게 자본이 이윤을 남기는가?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이나 노동 일수를 늘리는 절대적 잉여 가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빵 공장에서 빵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이 드는지 보자. 밀가루 1kg을 1노동시간이라 하면 기계는 빵 한 개를 만드는 것을 1노동시간이라고 하고 빵 한 개를 만드는 노동력도 1노동시간이라고 하면 빵 한 개를 만드는 데는 모두 3노동시간이 들어간다. 만약 1노동시간을 화폐로 교환해서 애기를 한다면 1노동시간을 1,000원이라고 할 때 빵 한 개는 3,000원이 된다. 노동자가 하루 평균 8시간을 일하면 모두 24노동시간이 나오고 그동안 만든 빵 8개의 가치는 24,000원이 된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다. 원료와 기계에 대한 가치는 8시간이면 8,000원씩 계산을 해주지만 노동자의 일당은 3,000원 밖에 주지 않아서 나머지 5노동시간의 가치가 없어졌는데 그것이 자본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남은 가치를 잉여 가치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노동자는 싫다고 하지 못할까? 자본가가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걸 아는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에게 더 오래 일하게 한다. 물론 일당을 더 주지는 않는다. 결국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자본가는 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노동시간을 연장해서 생기는 잉여 가치를 절대적 잉여 가치라고 했다. 하지만 자본가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노동자가 수작업으로 빵을 만들면 한 개 만드는데 3노동시간이 소요되지만 기계를 사용한다면 1노동시간이면 되니까 필요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잉여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노동자의 임금은 날로 싸지고 자본가는 그만큼 이윤을 남기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필요 노동시간을 줄여서 잉여 노동시간이 늘어나 생기는 잉여 가치를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착취하는 자본주의 본질을 보고
착취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봤다. 마르크스는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자본가의 이기심 때문에 기계가 계속 노동을 대신하면 실업자가 증가한다고 봤다. 그러면 일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 임금은 더 낮아지고 상품은 쏟아져 나오지만 팔리지 않으니 시장이 붕괴하고 기업도 자본가도 망하게 될 것이며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인 공황이 시작되고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자본주의를 역사의 한 과정으로 봤다. 봉건제 이후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도래할 것이라는 구조를 설명해냈다. 1883년 마르크스는 엥겔스에게 편지를 썼다. 나의 벗 엥겔스, 우리가 파리에서 꿈꾸었던 세계는 결국 오지 못할 것 같네. 삶의 마지막까지 통찰을 멈추지 않고 있네만 세상이 더는 날 원하지 않더군. 독불 장군 같은 나를 변함없이 지지해줘서 고맙네. 이제 나에게 남은 열정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싶네. 그리고 그의 생을 마감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딸과의 대화에서 아빠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싸우는 것. 그럼 아빠가 생각하는 불행은 뭐예요? 굴복하는 것.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책장에 파 묻히기.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엥겔스는 그가 남기 유고를 모아서 1885년 자본론 2권 자본의 융통 과정을 출판했다. 그리고 1894년 자본론 3권 생산의 총과정을 출판했다. 그리고 자본론은 사회주의 성서로 불리며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라 불린다. 또한 한 세기가 지난 후에 레닌과 스탈린과 마오쩌둥 같은 공산혁명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마르크스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단지 정권을 잡기 위해 악용했을 뿐이다. 칼 마르크스는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도와서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했던 혁명가로서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세상을 해석한 철학자였고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였으며 또한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에 영향을 끼친 사상가였다. 마르크스는 철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망상가였을 뿐이다. 지금 경제위기를 보면 지난 250년간 자본주의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잘 버텨왔다. 그러나 마르크스 이론을 추종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독재와 빈곤에 시달리다 20세기 말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자본론이 나온 지 140년이 지났다.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붕괴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남았다는 이유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았다. 자본주의는 위기 때마다 변화를 하며 적응해왔고 그 위기 때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단지 정권을 잡아서 착취하는 1%의 자본가보다 더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자본주의 경제가 좋지 않으면 좌편향 언론들이 공산주의를 선동한다. 마르크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을 위기에서 구하려고 했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포장은 허구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의 모순은 지금의 상황에 보면 생산이 쉬워진 신용화폐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이것은 동시에 빚을 양산하고 디폴트를 일으키고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서 꿈꾸고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통해서 펼쳤던 이상적인 사회는 결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사상의 시작점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수식이 난무하는 현재 경제학과는 사고의 시작부터가 달랐다.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를 오해했고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를 오해했다. 그들에게는 오직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들이 그렸던 세상은 끝없는 자본주의 탐욕이나 소수 지배의 독재 사회가 아니었다. 아담 스미스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에도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다고 믿었듯이 위기의 순간 이제 우리 안에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세상을 구해주길 기대해본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근간을 둔 자본주의가 꽃을 피웠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저항을 받으면서 250년을 생존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닥쳤다. 2011년 미국 뉴욕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발생했다. 그들은 금융 자본의 탐욕을 지탄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점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이 살고 싶어 하는 사회는 모두가 여유로운 사회를 원했다. 힘들게 일을 하며 청구서 고지서에 짓눌려서 두세 개의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원했다.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사회를 원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1%를 향한 99%의 분노는 3시간에 미국 1000여 개의 도시로 그리고 한 달 만에 세계 80여 개 나라 1500개 도시로 퍼져나갔다. 2008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발금융 위기에 대한 다분히 미국적인 정서가 반영된 현상이었다. 실업률이 9%에 달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음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탐욕스러운 금융 자본을 공격하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것은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로 생겨난 것이다. 그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딥스테이트의 빅머니들이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도 인간의 양심이 있듯이 기업에도 양심과 같은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를 바랬지만 우리가 보는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은 오로지 그들의 탐욕만으로 채워져 있다. 산업 자본주의에서 기업들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더욱더 반드시 공명정대한 관찰자의 윤리적 틀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서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이 금융사를 통해서 근로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탐욕,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 자본주의이다. 이 여파로 2010년에는 유럽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 경제학 원론인 신자유주의의 위기설이 나왔다.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국부론과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자본론이 공존하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본론이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근대까지 세계를 운영하는 경제 주체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두 가지 이론이 서로 대립을 했다. 케인즈의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 경제와 하이에크의 재정 긴축을 통한 신자유 시장 경제 이론이 공론화되었다. 되풀이되는 금융과 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본다면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의 농간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그들은 그때마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다. 그들이 만든 위험에 따라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책임을 물을 나라가 없다. 그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일까 아니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일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두 이론은
맞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4년간 전쟁이 지속되었으며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마무리되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31개 연합국은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열고 베르사유 조약을 발표하며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게 240억 파운드의 전쟁 배상금을 물게 했다. 이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케인즈는 바로 닥쳐올 위기를 예감했다. 그는 바로 영국 재무성에 사표를 내고 2달 뒤에 책을 발간했는데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1914년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의 예언이 적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으로 인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만나게 되었다. 한편 전쟁의 폐허가 된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끝없는 탐욕과 욕심은 거품을 만들었고 1928년 10월 29일 검은 목요일에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에 빠져버렸다. 국민 소득이 곤두박질 쳤고 국민이 쓸 수 있는 돈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이때 적용한 것이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었다. 그 시기에 독일은 나치즘이 이탈리아는 파시즘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 독일 국민들은 빈곤과 실업간 혼란에 지쳐 히틀러에게 정권을 쥐어주고 대공황과 전쟁의 위기가 몰아칠 때 케인즈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있는 공명정대한 관찰자,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심을 가졌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위기의 원인에 대한 명쾌한 등식과 해결 방법을 다룬 책을 발행했는데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것이었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봤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수요량을 유효 수요량이라고 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득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 보니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고 봤다. 케인즈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액이 나온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경제도 아기처럼 돌봐줘야 하는데 정부가 그 기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가 부족하고 수요도 부족하니 정부가 공공 인프라 투자를 해서 그 부족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여를 지불해서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을 한 것이 경제학이었다. 케인즈가 이 주장을 하기 전에는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는 시장 경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를 미시 경제학이라고 했다. 케인즈는 영국 재무성에서 일을 할 때 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거기서 그는 영국 자체 시장만 보는 경제가 아니라 이웃한 나라들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 경제를 생각한 것이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그 주체를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미시 경제학이란 가계와 기업 간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경제학인데 아담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후 세계를 지배한 경제학이었다. 여기서 국가의 기능은 최소로 하여 단지 전쟁에서 국가를 보호하는 야경 국가 정도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거시 경제학에서는 국민소득, 이자율, 환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이다. 정부의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닌 유효 수요를 늘리자는 주장으로 구매력이 없는 수요자가 일자리를 통해 구매자로 발전하게 되기 원했고 그로 인해 미미했던 구매력이 정상적인 유효 수요로 변해야 경제가 산다는 주장이다. 일자리가 있고 돈이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안 돌 수 있느냐는 의미로 불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완전 고용을 한다면 유효 수요가 늘어나서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때 케인즈가 주장한 정부 개입론은 이때까지 아담 스미스 일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라 정부의 계획 경제를 주장해서 공산주의로 의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시장을 조절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주장과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말했다. 케인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것으로 확신했다. 첫째는 좋은 수준의 고용률과 둘째는 더 평등한 사회. 케인즈 이론은 미국 학계와 정부의 어필이 되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뉴딜 정책을 만들었다. 실업자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전례 없이 강력한 규제 방안을 실시했다. 그리고 드디어 1939년 9월 1일 케인즈가 예언한 대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1941년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고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해서 유럽과 태평양 전쟁으로 번졌다.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까지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며 결과는 참혹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던 전쟁은 1945년 8월 15일에 끝났다. 1944년 7월 케인즈는 브레튼 우드 협정을 주도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독일과 미국 모두에게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 부으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살아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자본주의 모든 나라는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을 기본으로 삼게 되었다. 케인즈 정책을 채택한 자본주의 국가 정부는 완전 고용에 관한 책임이 있고 최고의 고용률과 생산률을 유지해야 하며 3에서 5% 정도로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이후 케인즈 이론은 큰 정부를 만드는데 이론적 토대가 되어 30년 동안이나 유례없는 호황을 유지하게 해줬다. 그런데 공황에 대해서 케인즈와는 좀 다른 해석을 하며 접근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런던 대학 교수였던 하이에크였다. 그는 1944년 노예의 길이라는 책에서 너무 많이 투자하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온 것이라고 봤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케인즈와는 정반대 의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다.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지고 경제를 비능률적으로 만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케인즈 경제 정책이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경제 호황이 30여 년간 지속이 됨에 따라 하이에크의 경제 이론은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낙심해서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경제 호황이 또 위기가 찾아왔다. 위기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케인즈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문제였다.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의 문제는 미국의 로버트 맨델 교수의 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론으로 설명이 되었다. 거시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안정적 환율,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 문제란 것이다. 자유로운 자본시장은 특정 국가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다는 말로 자본이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을 망라하여
언제든지 외국인 투자 자금이 자유롭게 유입되고 유출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신흥국보다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한 선진국들은 축적한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 하고, 자본이 없어 경제 발전이 어려운 신흥국들은 그 자본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해외 자본의 특성은 성장이 있는 곳으로 유입이 되고, 빠르게 경제 성장을 원하는 국가들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희망한다. 그래서 각국들의 자본 이동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려면 고정환율제를 선택해야 한다. 금 본위제가 대표적인 고정환율제인데, 금 본위제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면서 전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미국의 달러에 연동하여 변동환율제로 적용하는 나라들이 많다.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통화 가치를 고정시킨다. 고정환율을 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무역 거래를 위한 것으로, 화폐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무역을 하기 좋다. 독자적인 통화 정책은 자국의 경기와 물가 등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자유롭게 외국 자본의 유출입이 가능하면서 자국 경기 상황에 맞춰 금리를 인상하고 인하하면서 환율을 고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안정적 환율,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과 안정적인 환율이 조합으로 구성이 된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안정적 환율을 선택한 경우 해외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국 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국내외 금리 격차가 발생하고, 환율이 안정적이니 외국의 저금리를 차입하여 고금리 나라에 투자하며 외국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 내 외화 자본이 유입이 늘어나고 자국의 화폐 수요 또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통화가치 절상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금리를 낮춰야 국내외 금리 차이로 인한 외화의 유입을 막아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 일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사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국내에 있던 외화 자금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해외 고금리 나라에 대한 투자를 물색하게 되고,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이 되며 자국의 화폐 수요가 떨어지며 통화가치 절하 환율 상승의 압박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그래서 통화가치 절하 압박을 완화하면 외국 자본의 유출도 줄어든다. 금리 인상은 국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만 고정환율을 지키려면 국내 경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여 자국 통화의 가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면 된다. 환율 안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선택한다.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하는 시스템을 변동환율제라고 한다. 변동환율제의 장점은 자국 내 경기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금리를 인상 인하할 수 있고, 금리 차이를 보고 차익 거래를 시도하는 투기 세력의 공격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러나 환율 변동은 무역 거래에 영향을 받아 수출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외환 위기나 크고 작은 외부 충격에 쉽게 환율이 급 변동을 하게 되어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만들어진다. 환율 안정을 채택하면 대내 균형을 희생하여 대외 불균형을 조절하는 제도이고, 변동 환율제는 대외 균형을 희생하여 대내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가운데
환율 제도를 크게 고정환율제나 변동환율제로 선택하게 된다.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면서 자국 경제 상황까지 고려하는 방법은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포기하면 된다. 외국 자본의 유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유출 또한 통제한다면 안정적인 환율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 유출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외국 자본이 그렇게 쉽게 응해주지 않는다. 자국 경기를 살리고 싶을 때 자본을 유입시키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해당 자본 유출을 막아버린다면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해당 국가의 신뢰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고 자본 유치는 안 된다. 각 국가별 채택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안정적 환율을 채택하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한 나라는 대표적인 국가가 홍콩이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해왔는데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몰려있다. 금융 산업이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안정적인 환율이 필수적이다. 홍콩에서 가장 흔한 건 돈이고 가장 귀한 건 토지이다. 홍콩의 부동산 시장은 악명이 높은데 차 하나 들어갈 주차장 토지의 가격이 2, 3억 원 정도 한다. 홍콩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 값이 오름에도 아무 대책을 내어놓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주저앉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안정적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한 이유이다. 그래서 홍콩의 경기는 포기해야만 했고 홍콩 부동산 대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홍콩의 화폐 가치는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를 페그제라고 부른다. 페그제는 홍콩 달러의 가치가 미국 달러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정책을 말하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유지했는데 홍콩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유지했다면 금리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홍콩 내 외국 자본이 높은 금리에 미국으로 이동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홍콩 달러는 평가 절하 압박을 받고 환율이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되며 미국 달러의 강세와 홍콩 달러의 약세가 발생하는데 홍콩이 고정 환율을 유지하면 외환 투기 세력들이 홍콩 달러를 빌려서 외환 시장에 파라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외환 차익 거래를 내기 위한 시도가 지속될 것이고 홍콩은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홍콩도 미국과 같이 금리를 연동해서 인상을 해야만 한다. 홍콩 내 경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홍콩이 독자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인 양적 완화를 시도하며 미국은 금리를 0%대로 내렸는데 당시 홍콩 내에는 부동산 버블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금리가 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0%대로 유지해야만 했다.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는 홍콩 정부가 선택한 정책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어려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환율을 포기한 나라는 대부분의 이머징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변동환율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고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라면 외국 투자자들은 환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때문에 홍콩처럼 환투기 세력들은 보기 드물다. 변동환율제에서는 자국 경제에 맞게 통화 정책을 운용이 가능하다. 자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필요시 환율 상승을 감수하고 해외보다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한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달러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 돈을 팔고 달러를 사서 국내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변동 환율제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규모 자본이 급속도로 유입 유출되면서 외환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이머징 국가들은 선진국과 다르게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입도 문제가 발생하며 수출을 하지 못한다면 경기는 바로 폭락한다.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동환율제를 적용하더라도 적정 환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국내 경기와 국제적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대외적으로는 변동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환율 변동성을 정책 당국이 개입해서 통제하는 관리를 하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사용한다. 정책 당국은 만약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데 자기 보험이자 국가 비상금 역할을 하는 외환 보유고이다. 외환 보유고는 악재가 닥쳤을 때 자본 이탈의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환율 변동이 커질 때 해당 외환 보유고를 통해 국제 수지 불균형과 환율 안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외환 보유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국가 신용 또한 높아져 자국 내 경기를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환율 유지가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그 적절한 양이다. 우리나라는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3조 달러, 일본은 1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외환 보유고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외환 보유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적인 통화 정책과 안정적 환율을 유지하면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은 국가는 초기 신흥국들인데, 과거 우리나라도 채택했던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관리변동환율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자국 경제에 맞춰 독자적인 통화 정책도 운용한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과열이 되면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시장을 통제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미국의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자본시장을 완벽하게 개방하라는 것이다. 2015년에 중국 발부채 위기가 대두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중국은 강력한 자본 통제를 했다. 해외여행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했는데, 중국은 위안화의 세계화를 추구한다. 위안화가 달러를 위협하는 기축통화가 된다면 외환 보유고를 3조 달러나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안정적인 환율,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까지 세 가지를 모두 하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환율 자체가 달러이라 환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달러가 외환이 아니니 외환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자국 경기에 따라 금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시도를 하다가는 외환 위기를 맞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환율을 1달러당 800원대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절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가 OECD에 가입하면서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1994년부터 인상하여 1995년에는 연 6%대의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해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맞으면서 수출도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어
IMF 구제 금융을 받아야만 하는 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다. 1998년 1달러당 800원대의 정부 개입 환율 유지는 외환 보유고가 소진되면서 막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환율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에 경제 이론은 케인즈 거시 경제 이론에서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의 사상은 정치 이론 혹은 정치 철학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1975년 영국의 마가렛 대처 보수당 대표가 하이에크 경제 이론을 가지고 정권을 잡고 실행했다. 1979년 영국은 불만족스러운 겨울을 맞고 있었다. 경제가 치명적인 침체에 빠졌고 영국 국민들은 대처 수상을 선택했다.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대처리즘을 표방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했다. 그리고 과도한 투자를 줄이고 과소비도 억제하며 빚도 줄여나갔다. 고통스러워도 시장의 자유 기능에 맡겨 스스로 버티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를 부활시키며 신자유주의 경제를 열었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자 경제 침체는 계속되었다. 케인즈 거시 경제 정책대로 했지만 별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은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하이에크 이론을 받아들여 레이거노믹스를 실행했는데 건실한 금융 규제 철폐, 적정한 세율, 제한적인 정부 지출이 주요 내용인 경제회생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케인즈 거시경제 체제에서 하이에크 신자유 경제 체제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3년이 지속적으로 어려웠고 분노는 커져만 갔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영국 대처 정부도 정책 전환으로 빠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고전을 했으나 3년 정도 지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이에크 이론은 케인스 이론보다 다양하고 폭 넓고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80년대의 공산주의 진영은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었고 소련의 리더십이 손상을 받았다. 마르크스주의가 아닌 시장에 해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퍼져나가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체제로 1991년 12월 소련 연방 해체로 공산주의 경제는 막을 내렸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에서는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다. 대처와 레이건의 영향으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 정부들이 채택을 하게 되었다.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세계화 바람이 불었다.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그런 글로벌 경제 체제에 들어갔다. 글로벌 경제 체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 체제이다. 이전까지 없었던 단일 시장으로 되어 가는 것이다. 또 미국과 영국은 금융산업을 확대하여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었지만 1997년 태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병이 되어서 번져갔고 마침내 우리나라도 금융위기를 맞아 IMF 체제로 들어가는 굴욕을 당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갈 때 이번에는 미국에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모기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유럽도 2010년 금융위기가 닥쳤고 그로 인해 전 세계가 휘청거렸다. 이제 전 세계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다. 물론 세계화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화가 시작이 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문제를 낳았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워서 생긴 문제라고 비판을 했다. 케인즈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금융의 파괴력을 의심했다. 강력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하이에크주의자들은 과도한 정부 지출이 이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었다. 1930년대 대공황이나 지금 겪는 금융위기는 자유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치적인 힘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냐 시장이냐의 주장은 다 틀렸다. 딥스테이트 빅머니들과 헤지펀드들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금융위기이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흔들리면 마르크스 자본론으로 이데올로기 정치를 하거나 어떤 경제 이론이 맞고 틀리고 논박을 하는데 정작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전 세계 금융을 쥐고 있는 딥스테이트 빅머니들과 헤지펀드들의 작태이다. 정부의 충분한 개입이나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서 해결될 정도가 넘어섰다. 딥스테이트 빅머니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런 금융위기는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며 그들의 배를 채울 때 인류는 고통을 받게 된다. 자본주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겨우 200년 전의 산업혁명 이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힘이 자본주의였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인류와 함께 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이다. 그런 중산층이 지금 위기를 겪는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잘못된 자원 분배와 가난, 극단적인 임금 격차,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차이 등등.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나 시장에는 문제가 없다. 독재를 하는 정치와 전체주의 국가들의 소수 집권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기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딥스테이트들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부를 채우는 것이지 국가와 국민은 상관이 없다. 1%의 소수들의 부가 나머지 인류의 99%보다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간단한 건 그 1%를 없애버리면, 그리고 그런 부류가 다시는 못 생겨나게 하면 나머지는 그렇게 극심한 부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딥스테이트들의 문제를 계속 말해오고 있지만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들만 돈을 버는 부조리한 세상이 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나 독재 국가들이 1%의 배를 채우는 동안 나머지 국민들은 빈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서는 딥스테이트 빅머니 빅테크와 그 하수인들인 정치하는 인간들이 배를 채우는 동안 인류는 굶주리게 되는 것이다. 혁명을 한다면 이런 걸 개선하는 게 혁명일 것이다. 중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중간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딥스테이트이고 글로벌리스트들이다. 그 중간층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의문을 가지면 딥스테이트들에게 대항을 하는 부류 사람들이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들이 중간층을 말살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이다. 과도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지 국가가 되고 최종적으로 복지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발버둥 쳐봐야 딥스테이트들이 그들의 배를 채우는 동안은 가난을 벗어 던지고 중산층이 될 수 없다. FTA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한다.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이동을 하면 된다. 갈 분야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더라도 나고자는 생기게 된다. 양육강식의 자본주의 경쟁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런 낙오자들도 그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이 나라를 위해 공헌한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는다. 복지란 사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사회 적응이 안 되거나 비참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으로 자본주의는 보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운이 없을 수도 있다. 문명사회라면 최소한의 안전망은 필요하다. 이런 자본주의가 되려면 정부나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각개개인 즉 국민이 주체가 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자본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자본주의에서 행복한 자본주의로 가는 방법이 복지이다. 복지로 내는 세금이 두렵다고 거부하기도 하는데 그 복지가 거부하던 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비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단지 고소득층은 고가를 소비해서 개별 단가의 금액적으로 높을지 몰라도 절대 소비량과 소비 금액은 저소득층의 다수가 만들어낸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면 소비가 촉진된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면 방치할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줄여야 한다. 그 방법이 복지를 하는 것이고 더 경제적이다. 빈곤은 자유제지만 매우 비싸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돈이 많이 든다.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기만 하니까.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 없어서라고 한다. 복지와 사회보험 제도는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개인의 저축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최선의 노력을 해도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같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복지국가는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말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사람들은 모험을 하게 된다. 모험과 창의력, 발명, 혁신 등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복지국가는 가지게 된다. 덴마크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산업이 변화해서 생긴 일이다. 그러면 정부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보낸다. 6주가 걸릴 수도 있고 박사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수입의 90%를 제공해준다. 그 후에 일자리를 찾아준다. 구직자가 일자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일자리를 다시 찾아주는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때부터는 90% 지원해주던 금액을 중단한다. 그 다음부터는 그 스스로가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